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받아야 될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셨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거나 그때 또 연락이 끊기거나 아니면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거나 잠적을 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고민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때 변호사를 찾아가야 될지, 돈을 달라고 재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할지, 아니면 증거를 모아야 될지, 각종 다양한 방법이 고민이 드실 것입니다. 이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돈이 들어오도록 무엇인가는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처리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추후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처신을 잘 해야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실력입니다. 대여금을 여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빌려줬다는 사실과 얼마를 빌려줬는지를 각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한 증거로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 파일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차용증일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또는 돈을 송금한 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이것으로도 입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변제 기한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변제 기한이 명시돼야 이자가 붙을 수 있고 이행지체 등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친분이 깊은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식의 태도는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을 없애려면 거래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방과 본인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만약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그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내용 증명을 작성하시고 이것을 세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를 우체국에서 보내면 됩니다. 내용 증명 세부는 본인 우체국 이 소유를 하게 되고 나머지 하나를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이란 특정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우체국을 통해 증명해 두는 제도입니다. 내용 증명은 거기에 기재된 내용 자체의 사실 여부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단계로는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만약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예상이 되면 처음부터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지급명령 제도는 채무자가 법적 절차에 소극적일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좌이체 내역이나 돈을 갚겠다는 내용
그런 카카오톡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면 이를 증거로 해서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일단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청한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후부터는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는 등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법적 절차에 소극적일 때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소송 절차입니다. 증거를 준비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 혹은 민사소송을 거쳐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제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에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강제경매, 예금, 급여, 압류, 추심 등이 있습니다. 각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니 채무자의 재산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것을 바로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년,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 기한이 지나버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니 그 전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전거래 관계가 형성되면 그에 관한 증거를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적절한지에 관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